20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집권 연립여당의 패배가 생각보다 좀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벌써부터 이 결과로 국채 텐트럼, 일본 JGB의 펜트럼 우려와 또 엔캐리 자금 문제, 이 트레이드 청산 문제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6개월이 지났는데 오늘은 투자 관점에서 이런 점들 평가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주말 사이에 움직였던 글로벌 시장 어떤 점들 주목하셨습니까? 네, 방금 전에 그 와우글로벌의 윤진 대표가 이제 오셨습니다는 최근에 그 증권사보다도 한국경제신문의 그 지수 사업이죠. 그래서 KD ETF 자금액이 좀 많이 몰리고 있고 벌써 지금 5조 원 가까이 모였다는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이 증권사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상품을 만드는 것 이런 것보다도 제3자 기관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수익률도 거의 최고 수준에 되고요. 와우글로벌도 요새 추천하는 그 종목이 굉장히 수익률이 높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제자리 정착될 때는 아까 신한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3년 정도 하는데요. 초창기에 그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시청자분도 와우글로벌에 추천하는 내용들 한번 유익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정책 일상 속에서는 사실 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이 신뢰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 정치 일정 중에 트럼프가 꼭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 20일이니까 6개월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제가 이런 위치가 됐다면 뭐 그럴 위치가 됐지는 자격도 없습니다는 이러한 그 대통령의 취임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자활하차하는 경우는 아마 트럼프에는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본인 스스로 얘기를 워낙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리기도 어려운 좀 어색한 이런 그 용어를 가지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사회라든가 시장의 평가는 돈노주의 실패다. 이렇게 이제 규모하고 있습니다. 돈노주의는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의 돈에 멀러주의 로 해가지고 극단적인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미국 국익의 최우선 원칙인데요. 시장의 반론은 시청자분이 그동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내용이고 동맹국들도 사실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과 가장 이렇게 우위 관계를 엮던 동맹국들이 반발한다면 이건 실패가 되겠죠. 오히려 가장 초점을 맞출 거로 보였던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러한 그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 평가될 것이냐,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미국이 끌어안을 것이냐, 동맹국을 버릴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취임 6개월 이후에 국제관계에선 또 하나의 그 관심이 되고 있다를 보겠습니다. 실패하니까 두 가지가 내용이 되겠죠. 수지 왈스의 실험, 초기 실험. 뭐든지 초기 단계에 잡아야 된다. 6개월 내에 잡아야 된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상징적인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기관 다즈도 실패한 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초기에 모든 것 잡는다 하는 것이 이렇게 실패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론적 근거에 해당되는 대중강경의 나와라 패러다임, 그리고 미란 보고서, 그리고 페드와 관련된 프로젝트 2025 계획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6개월 이후에는 중간선거가 막 다가오니까 이것을 수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도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신뢰가 떨어지면 시장은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내용에서 보면 한편으로선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번 주말인 다음 주가 되겠죠.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2분기의 성장률 1분기보다는 좀 높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에 한국은행도 이렇게 우리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베이스 이펙 때문에 사실 2분기에는 성장률이 플러스 0.5까지 예상되어 있고 미국도 한 3%까지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 발표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한테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국면이 시장에 반응해서 사실 그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세계 경제 가운데 일본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20일 일본의 참여연 선거가 있었는데 저희 예상대로 이 연립여당 측이 대패했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패한 겁니까? 네. 사실 금요일 날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오늘 이렇게 이걸 다시 좀 정리해 드렸던 것은 예상보다도 더 이렇게 참패하는 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금요일에 예상될 때는 연립여당이 이렇게 참패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는 사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은근히 55석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최대. 근데 지금 나오는 결과를 보면 최대를 잡는다 하더라도 49석, 50석은 못 미치는 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한 47석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 연립여당의 공명당보다도 1955년 설립했던 자민당의 최대 위기를 막고 있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지내겠습니다는 일본인 퍼스트 지향하는 트럼프가 미국의 국익을 증대하는 것보다도 더 강하게 일본인 퍼스트를 지향하는 참정단이 최대 20석까지 확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왜 이게 참정당이 이렇게 승리했을까 하는 측면은 이시바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포스가 된다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본에서 보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균열을 보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불리해지면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연 선거 끝나자마자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본이 떠나가면 미국의 국익 성취하는 데는 트럼프는 국익 성취하는 데는 오히려 더 손해죠. 어찌됐든 안아줘서 가도록 하는 것이 국익을 증조하는 트럼프의 입장이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와 관세 협상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미국이 지금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서 오히려 일본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우리 입장에 한미 관세 협상에 상당히 주목해야 될 내용이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인 퍼스트 이렇게 정책을 취하면 한일 관계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2019년 낭봉 그때 당시에 사실 아베 신조도 극우주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한 반도체 핵심 3대에 대한 규제 문제 그리고 미국도 지금 미국 퍼스트 정책에서 미국 내 한국인을 퇴출할 문제가 있는데 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 한국인 퇴출할 문제 이런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고질적인 독점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용들이 상당히 깊은 내용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진단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차원에서 다른 문제를 갖고 시청자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수출 통제, 제일 한국인 퇴출 문제, 독점 문제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당이 내부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외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공격을 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겠고요. 또 하나 살펴볼게. 연립여당이 일본 국민의 선택을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이대로 간다면 우선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 전에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자민당 선거지만 자민당의 대표인 이시바 시게루를 오지 말아라 하는 이런 쪽의 좀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연 입장에서는 자민당 입장에서는 이 책임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자민당의 책임보다는 이시바의 개인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시바와 자민당 간의 균열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균열이 심화되는 상태에서 이시바는 계속해서 이번에 참여연 패배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집권의사 총리직을 계속할 의사를 표명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작년 10월에 중의원 선거에 패퇴한 데 이어서 이번에 참여연 선거도 패퇴하다 보니까 아마 퇴진은 불가피할 거로 이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파의 반란입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아베파에 대해서 아베 신조가 계속해서 엔저 정책에 실패를 했을 때 혁신이 없으면 아베파가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일본이 발전할 수 없다. 일본 경제 발전할 수 없다 하는 2017년, 2010년 악몽이 이제는 되돌아오게 이시바 시게루가 이렇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파의 반란을 감안해 볼 때 선거 책임을 이시바에 돌리는 분위기로 볼 때 결국 집권 의사와 관계없이 총리직 계속되는 의사와 관계없이 퇴진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선거 결과가 이제 거의 나올 겁니다. 일본 정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데 일본 정계 개편이 아무리 패스트트랙을 가져도 1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안 되겠다. 7월 말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총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새로운 총리에서 보면 두 가지. 이제 계파 정치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계파 정치가 되면은 고령화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파 정치에서 벗어나면 일본도 젊은 세대 정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쯤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부의하는 것이 고이즈미 신지로입니다. 이분은 40대입니다. 일본의 총리 역사상 시청자 여러분 60대가 대부분인데요. 40대 총리는 거의 20년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정치라든가 경제에서 어떤 변화가 줄 것이냐 하는 측면이 사실 참여연 선거 이후에 일본 정계를 비롯해서 국제 정치상에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민당,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55년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어떠든 간에 70년에 이렇게 독재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민당도 이번에 새롭게 공명당 이어서 다른 측면의 집권을 하기 위해서 합종연행이 시작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합종연행의 정당수가, 연합하는 정당수가 많을수록 자민당은 이렇게 입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주 시대가 종료가 되는 것이냐 하느냐 하는 것은 일본 내부에서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시장들이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주목하냐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집권여당이 선거를 참패하면 일본의 국채금리가 급변하는 이른바 국채 발작, 텐트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저번 시간에 짚었습니다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 관심이니까 금연에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진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야당이 소비세 감면을 주장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일본은 소비세 감면이 재정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습니다. 가뜩이나 국가 채무가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소비하면 바로 세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소비세가 감면해 준다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자, 사면 선거 이후에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을 시청자분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제2의 길드 사건, 소위 제2 비발, 일본 국채 약식입니다. 텐트럼이 발생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렇게 국제금리가 발생하면 엔캐리 자금이 청산될 것이냐. 그리고 한국 증시 1년짜리 엔캐리 자금 청산에 있어 사이드 브레이커, 그다음에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크가 동시에 발생했던 8호 쇼크가 발생할 것이냐. 이게 시장의 3대 관심사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인 제2 텐트럼 현상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사실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발생 가능성이 적다 하는 것이 1년 전과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지금의 국제 경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정치 매체들을 살펴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동안 굉장히 잘했다라고 자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화자찬이죠. 사실 시청자분이 그런 판단해 주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1월 20일 날 취임 이후에 제가 방송을 될 수 있는 대로 좀 다변화해서 유튜브 클릭수와 함께 다변화해서 세계 경제를 모두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는 그래도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를 한 6% 정도 했더라고요. 예. 4분의 1 정도 했더라고요. 통계를 다 내보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요. 동맹국가 시장에서 평가는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관세에 따른 평가는 아마 우리가 관세 플랜 A, 관세 플랜 B로 해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빼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성 증대 기간이다. 자, 그러면 이게 세계에서 보면 불확실성 증대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측면은 IMF가 내놓은 World Uncertainty Index라 해서 이것도 새로운 용어가 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WI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취임의 2배나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은 통계 작성기로 최고 수준이고 상승 속도도 취임 6개월 동안 가장 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불확실성이 이렇게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안전자산, 미개 국채에 달러 투자를 해라 하는데요. 자, 6개월이 지났을 때 사실 이들 자산의 증권사 추천만큼 얼만큼 이렇게 수익이 났을까. 근데 사실 그 취임 6개월 동안에 이런 채권들을 한다면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던 게 왜 그러냐면, 자, 대표적인 안정자산 달러 가치.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달러 인덱스가 취임 114에서 지금은 96, 97 이랬습니다.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럼 달러 추천받았으면 손실이 대폭적으로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증권사들이 얘기했죠. 미개 국채 투자해라 하는 측면이고요. 국채 가격도 사실 지난 그 4월 중에서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 달러 가치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불확실성이 증대하면 자, 주식은 피해라 하는데 안전자산 선호하고 주식은 피해라 하는데 이론대로 했을 때는 오히려 세계 주가지수 보면 안정자산 하락폭보다 더 높은 이렇게 13%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불확실성이 세계 불확실성보다 높았던 국가가 한국입니다. 예. 계엄과 탄핵과 정권교체 문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독일의 총리가 교체했던 슐츠무, 이런 그 세계 불확실성 지수보다 높았던 국가들의 주가가 한국의 주가가 당연히 1등이죠. 그래서 러시아 주가도 높았고 그 다음에 독일 주가도 높았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불확실성 증대하면 재테크 이런다면 안전자산 선호하고 위험자산 회피해라. 근데 6개월 동안을 보면 사실은 그 안정자산에 대한 손실은 대폭 기록했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이라는 주식의 이익은 오히려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 하락폭보다 더 높은 현상이 발생했을까. 이게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재테크 시장의 대혼란입니다. 재테크 시장의 눈오물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맞지 않는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 6개월 동안 아주 확연하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재테크 이론이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테크 이론에 충실한 투자자일수록 손실폭이 더 컸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게 들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이론은 커먼센스입니다. 이론은 커먼센스입니다. 커먼센스는 항상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재테크 책에서 나오는 책도 그것도 변형이 됩니다. 왜냐? 커먼센스이기 때문에. 커먼센스는 1990년대 커먼센스와 지금의 커먼센스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래야 된다. 근데 사실은 증권사라든가 금융사는 재테크 이론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에 그 추천대로 온다면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커먼센스는 어떠냐? 안정자산의 커먼센스는 어떠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결제상에서 보면 탈달러 현상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지난 이렇게 주말에 결국 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는 결국 이렇게 디지털 환경이 되고 우리가 결제상에 지금의 법정 통화에 해당되는 달러라든가 뭔가 누가 내 지갑 속에 달러를 얼마큼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시청자면 내 지갑 속에 5만 원권을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저는 5만 원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도 화폐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달러는 달러는 탈달러 현상이 되는 건데 디지털고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더 빨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가치 저장 기능을 보겠습니다. 달러의 보유증 한때 80%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50%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달러가 안전자산입니까? 안전자산의 기능이 많이 약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국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세계에서 가장 국가부도 우려가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게 엑세이터 문제죠. 이거 불거진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단일 현화로 체결하지 못하고 1년 6개월 지난 것은 가장 오랫동안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트럼프 감세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달러라든가 안전자산이 재기능하는 못하는 과정에서 세계 불확실성이 2배 이상 급증한다다 보니까 거기에 대고 이론대로 추천된다면 손실이 기록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 국면은 쉽게 이렇게 정상화되기 어렵다. 새로운 이론이 정립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러와 국채가 자산시장에서 힘을 못 쓰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반대로 보면 우리 증시 포함해가지고 증시가 자산시장에서 급격하게 오른 것도 쉽게 이해할 만한 일은 또 아니었긴 하거든요. 네. 세계 주가가 올라갔던 것도 예. 사실 불확실성 증세가 올라갔던 것도 이례적 현상인데 세계 주가도 전통적인 잣대를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뉴노멀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막에서 나오겠습니다는 자 전통적인 잣대를 보면 지금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그리고 불확실성의 증대가 높았던 한국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자 세계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세계 각종 주가 지수가 평균 13%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종전의 펄이든가 PR이든가 이런 거 보면 고평가죠. 왜냐? 1분기 성장률 미국도 역성장, 한국도 역성장, 일본도 역성장 다 역성장됐죠. 펀더멘털은 다 알려졌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니까 PR과 PBR로 전통적으로 따지면 고평가죠. 맨날 고평가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평가 출출한 국가들, 출출한 전문가들은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가는 꾸역꾸역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은 주가 평가 잣대가 바뀌고 있다. 자, 재무제표상은 지금 나온 거에 대한 PR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PR이라든가 이런 게 잘 맞지 않는다. 어떤 쪽이냐? 미래 잠재 가치를 본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미래 잠재 가치를 본다.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PR이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그 새로운 용어들을 하는데요. 우리들은 이제 그동안 PSR, Price Sales Ratio라든가, Price Patent Ratio라든가, Price Dream Ratio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 가치가 높기 때문에 테슬라의 퍼가 한 70배, 100배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 잣대를 고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빅테크 업종들이 올라가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은 금융이 실물보다 실물을 반영하는 following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금융이 실물을 리딩하는 인더스트리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 커먼센스, 그러니까 상식, 어떤 기준점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한국 증시에 적용해보면 우리는 무엇이 바뀌고 있고 또 무엇이 더 바뀌어야 될까요? 네. 경제정책의 어떤 뉴노멀로 바뀌어야죠. 센스가 바뀌었으니까, 커먼센스가. 커먼센스는 경제 현실이지 않습니까? 경제 현실이 과거보다 달랐으니까 경기부양에서 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이렇게 대책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국들을 보겠습니다. 각국들 지금 1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 대책할 때 전부 금융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페드에 대해서 물가만 해서 금리를 동결하지 말고 자 미국 경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것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는 것도 바로 그 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전통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보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상정되고 있죠. 각국별로 많이 쓰다 보니까 디폴트 위험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전통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정부 지출을 증대시킨다, 금리 인하한다, 이거 어려운 거죠. 왜냐? 금리 인하하면 물가 문제가 분가되고 재정 지출하면 디폴트 문제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자 다른 제3의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이 바로 친증시 정책을 단순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대책. 이거는 거품을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최근에 그 증시 정책은 경기 대책 차원에서 사실 증시 정책을 취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증시 정책 하면 심리 개선 효과가 크죠. 예. 증시 정책 하면 금융이 실물을 주도하는 상태에서는 웰스 팩터 주가의 상승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백화점 확률이 임금보다도 소득에 의해서 백화점 확률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문적인 것으로 해서 이 밀튼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과서에서 한번 보면 자 시냉코의 이 가구당 소득은 항상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소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금은 항상소득이 돼 있고 임금은 항상소득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주가에서 부동산에 의해서 하는 것은 결국 임시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임시소득을 쓰죠. 지금 뭐냐 오늘부터 이렇게 사실 그 쿠폰을 한다. 이렇게 줄지 않습니까? 소비 쿠폰 나오죠? 그러면 이 소비 쿠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밀튼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과세로 보면 항상소득이 아니고 수시로 나오는 소득이다. 이겁니다. 이거 이제 하면
백화점 강의를 하니까 자 경제가 살아난다. 이게 현 정부에서 사실 마지막 입장에서 이걸 구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적절한 대책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가장 관심 있는 게 세법 개정입니다. 여기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에서 추진한다 하는데요. 대주 조건을 10억 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코스피 5천 도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세법의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 입장에서 지금 상법 개정에서 좋은 한국 증시를 끌어간 점을 감안해 볼 때 한번 이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래세 정상화 문제, 이 문제도 분리과세 소법에서 거래량이 확대되면 증시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세수 감소 문제는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래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반된 정책을 지금은 좀 자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같은 경우는 도입되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법안이긴 하니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농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